그때 이게 클리어 됐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참. 그 질문을 이제 거꾸로 특검에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해야 될 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에 비밀이었습니다. TBS 캠페인. 걱정이네. 정년은 코앞인데 애들 뒷바라지는 한창이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말이야. 김 부장, 자네 아직 몰라? 올해부터 정년이 지나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금도 주고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도화됐잖아. 그래? 그뿐인가 어디? 새로운 인생 산모작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전문기관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가서 도움부터 받아보세. 네, 열정 있는 신중년, 새로운 인생 이막을 위해 지금 가슴 뛰는 삶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함께합니다. 코로나가 증상이 없어도 전파된다잖아. 내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걸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시가 조용한 전파를 미리미리 막으려고 선제 검사라는 걸 시작한대. 증상이 없어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의심되면 서울시립병원 8곳에서 검사받게 해주는 거지. 그것도 무료로. 한 발 앞서서 차단하는 거 괜찮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선착순 신청이래. 다중이용시설 갈 때 QR코드 찍는 것도 꼭 알아둬.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세계로부터 칭찬받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지탱하는 힘, 국민건강보험. 병원비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고 경제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험료를 감면했으며 기저질환자 빅데이터 정보로 확진자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 앞에서도 국민의 위대함을 지키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 곁에 언제나 든든한 국민건강보험. 힘내라는 격려와 잘 될 거란 위로가 공허하게 들리는 건 사장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때문이겠지. 코로나19로 손님이 턱없이 줄어든 가게. 내일은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버텨보지만 홀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 사장님 곁엔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건네줄 누군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댈 곳이 필요한 사장님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꿈으로 시작해 희망으로 커가도록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아빠, 올해가 지구의 날 50주년이래. 서울시에서 지구를 살리는 습관을 가져보라는데? 지구를 살리는 습관? 쓰레기 안 버리고 비닐봉투 덜 쓰기 같은 건가? 맞아. 또 반바지 입고 넥타이 안 매기,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기, 배달음식 시킬 때 일회용품 받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아빠는 뭐 할 거야? 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걸어볼래. 그럼 아빤 회사에 반바지 입고 가봐야겠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활 속의 작은 습관. 함께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TBS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업무용차는 장기렌트로 장기렌트 21년 외길 아마존카 협찬 7시 35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판교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휴게소를 진입하는 5차로에도 고장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또 서운 분기점 부근에서는 새벽에 있었던 화재 사고 처리 작업으로 6차로와 갓길이 부분 통제되고 있는데요. 여파로 장수부터 정체가 심하고 장수부터 서운 분기점까지 이동하는데 30분 가까이 걸립니다. 업무용차는 장기렌트로 장기렌트 21년 외길 아마존카 협찬이었습니다. 출근길 순사 김어준의 뉴스공장.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통합당에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만났고 어깨동무도 했다. 그러나 합의는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이 7분 30초 하셨기 때문에 예, 같은 시간을 고맙습니다. 안배해드리겠습니다. 예, 원내대표 조영 원내대표가 이제 복귀는 하겠다고 하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입장 법사위를 안 줄 거면 18개 다 가져가라. 그 예. 입장을 계속 유지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예. 이제 통합당의 그런 입장은 민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예. 이번 주 안에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게 또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예. 뭐 이 이야기는 길게 했으니까 서로 주장을 물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정청래 의원이 했던 얘기부터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당 내에도 사실은 7개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지난번 의총 때 한두 분 정도가 한두 분. 예,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주장 취지도 다른 법사위 아닌 다른 상임위원장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여당 정부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예. 그런데 바로 이제 다른 분들이 줄줄이 나와서 또 발언하면서 별 도움 안 된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176석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모든 걸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태세를 딱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회봉을 잡고 있다고 해도 그 야당 상임위원장이 어느 상임위를 가더라도 7개 상임위에 어느 상임위를 가더라도 우리 통합당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3분의 2가 민주당인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고 안건을 심사하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합시다 라고 그러면 이걸 막을 수가 없다. 표결하게 되면 통과되게 돼 있고 만약에 질질 끌게 되면은 또 의결해가지고 사회권을 또 박탈당한다. 우리 위원장이 사공 내놓고 민주당 간사가 저 위원장석에 앉아서 또 사회를 보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굴욕적이 될 뿐만 아니고 막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견제 기능도 사실 별로 없는 거다. 민주당이 이 국회 운영 방침 자체를 상임위원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모든 안건을 미래통합당하고 협의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처리하려 하는 방침을 정한다면은 우리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숫자 서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은 상임위원장이 우리 당 소속이라도 별 의미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게 다수 의견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선 되신 중진들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 차례가 왔으니까 내심으로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렇죠. 저만 해도 이제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고 만약 우리가 7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다면은 전반기 후반기에 저희 당 3선이 15명이니까 예결위는 또 1년만 하기 때문에 16번의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기대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3선의 의원들도 다 그냥 안 하겠다. 심지어 정진석 국회 부의장 후보조차도 나 부의장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이 민주당의 이 국회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부의장석에 앉아있든 상임위원장석에 앉아있든 굴욕을 당하고 가시방석이 될 거다. 그 견제 기능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일방적인 법안이나 예산안이나 각종 안건이 막 통과될 때 그냥 덜러리만 쓰게 되는 상임위원장들이 그래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냐 이 사회봉 들고 있으면서 속 사정은 모르고 사회봉 잡고 있어봐야 수적 우위에는 그 무력하다는 걸 모르고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욕을 듣게 되고 그럼 그만둬라 이런 비난이 그때쯤 몰려올 텐데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어도 그게 가시방석이고 마늘방석이 된다는 점 때문에 이런 분위기면은 우리 삼선들이 위원장 맡아도 오히려 힘들 거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기다렸고 예. 7개 양보했는데 양보라기보다는 그 의석수에 따라 배분했는데 예. 끝까지 안 받는다면 예. 이렇게 계속 공전할 수는 없고 예. 추경도 있으니 그러면 어느 구성하겠다. 그게 이제 뭐 예결위만 할 건지 나머지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추경 때문에 예결위가 급하니까 예. 예결위만 할 건지 아니면 몇 개 더 할 건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진도를 나가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현재 점점? 예, 그 예결위 추경하려면 예결위원장만 선임해서는 안 되고요. 전 상임위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추경 예산이 이 전체 상임위 다는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에 조금씩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럼 각 상임위에서 다 심사를 해서 예결위로 넘겨줘야 돼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될 겁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 안에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그 시한을 국회가 지키려고 하면은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전체 상임위를 일단은 선출하고 해야 이제 예산 추경을 처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도를 보면은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 놓고 그래가지고 6월 안에 예산 처리를 추경 처리를 마쳐 놓고 나서 다시 또 뭐 7개 상임위원장은 여당 상임위원장들이 선출하고 또 통합당을 향해서 그 자리에 다시 또 이제 그런 위원장 방안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게 아이디어가 시나리오죠. 있다고 나오던데 그래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당이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가 관건이고 안 받으면은 결국은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이 18석을 다 가져가서 그런 상황이 처음은 아마 책임 정치하겠다고 예. 결국은 그런 프레임으로 나오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 점은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일치합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그 원구성 협상 시작될 초기부터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책임지고 하겠다. 예.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그 입장은 큰 틀에서는 폐기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 그 사실 정부 여당 견제 기능도 없는 7개 상임위를 우리한테 맡겨놓고는 그걸 이 고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한 걸 우리한테 책임 떠넘겨서 발목 잡았다 이런 말 할 가능성이 많은데 딱 넘겨주고 나면은 다시는 우리한테 발목 잡는 야당이란 말 못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인식하고 있고 공통점이 있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28개 상임위원장의 위원장이 누군지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사실 모르고 사는데 예, 그리고 원구성도 오래 걸렸다 정도만 기억하지 예, 뭐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만 뜨겁지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삶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거라 예, 그 통합당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전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서 결국은 당했다 너무 안 됐다 저기서 독재한다 폭주한다 이런 프레임이 크게 부각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일인데 너무 다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부각이 안 되고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이 틀 국회 운영 이 틀이 이 여당 독주가 가능한 체제로 되고 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뭐가 잘못됐을 때 이제 우리 적어도 최소한 우리 지지했던 41%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각종 법안들 또 예산안들 또 여러 안건들이 민주당 주도로 마구 통과될 때 그때 가면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이 야당으로서 뭐 하고 있냐 그것도 하나 못 막냐 그때 가면 뜨거워질 겁니다. 그런 뜨거워지는 일이 없도록 얘네 막기 위해서 원구성 틀을 제대로 하고 야당이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저희는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야 이게 그 평가가 이루어지겠네요. 네. 예. 그때 너무 무기력하고 혹은 나중을 생각해서 너무 다 내줬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예. 그때 그러길 잘했다 들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도박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은 저희가 매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다시 모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대선이 미국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그 상황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프라인 유세의 강점이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유세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 한번 해보려고 털사에서 유세를 가졌는데, 근데 2만 명 들어올 수 있는 곳에 6천 명 겨우 들어와서 망했다라는 보도가 크게 있었습니다. 이 유세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유세였던 거죠. 그렇죠. 한 4개월 만에 이제 출발점인데요. 전당대회 얼마 안 남겨놓고서.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이런 방식의 유세를 해야만 이제 트럼프 진영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하게 표현해서 망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주말을 지나면서 캠페인 캠프에서 그 평가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장소를 중북부 지역에 있는 러스트벨트하고 중남부 지역의 바이블벨트, 이게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거든요. 여기가 만나는 지역이 오클라호마입니다. 이 중남부와 중북부,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작을 하면서, 오프라인 유세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아주 강력한 지지층들을 액티브하게 모은다, 이런 얘기 패스케일의 전략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망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일반적인 분석 말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해서 그렇다 이런 거 말고, 여기 갑자기 그 K-팝 팬들 때문에 이게 망했다는 분석이 있던데, 이게 그냥 격가지입니까? 아니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까? 중요한 원인이죠. 왜냐하면 토요일 날 유세 망치고서 일요일 날 월요일까지 주요 매체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이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캠페인 캠프에서는 이것 때문에